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증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으로 투자자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직접 운영을 하시다 시황 및 증시 전망 애널리스트라기 위해 하이투자증권에 합류하신 이용찬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펀드 매니저로 직접 운용을 하시다가 현재는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참 들어오길 참 잘했다. 이게 잘 대피해 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여러 가지 좀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지점 PB분들과 고객분들께서 이용찬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나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신뢰가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리포트와 유튜브 컨텐츠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반기 증시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증시 전망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이번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일단 좀 타임라인으로 좀 시계열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런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시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제 전망을 좀 그렇게 해봤고요. 일단 여름에는 일단은 한 8, 9월 열쯤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좀 마지막 고비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가와 관련된 그런 긴축도 있겠고요. 또 물가 보면은 지금 최근에 가솔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재고가 너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수 반등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코스피가 많이 하락은 했기 때문에 또 막 급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트레이딩을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저희가 포인트는 이제 잡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아마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 긴축의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요. 이제 물가도 조금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되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이번 가을에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그런 이제 기대에 섞인 전망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코스피에서도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그런 강한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겨울은 회색이라는 그런 이제 좀 제목으로 이제 장기 전망을 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특히 물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 음, 계속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 금리를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 올려놓으면은요,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예전과 같은 코로나 이전 수준과 같은 그런 상황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눈높이는 좀 낮춰서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전망을 좀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내용 보시면 여름의 마지막 고비를 좀 전망하고 계신데 그 근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5월 CPI 지표도 나와서 높게 나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에너지 문제, 가솔린 가격,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오펙에서 증산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장 해소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증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왼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올해 재고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증산을 하더라도 재고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한번 그런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유가라는 사태를 겪었을 음. 때 그때 재고가 너무 남아돌 때 유가가 마이너스에 갔던 초유의 사태도 있었거든요. 지금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에 충격이 생겨서 유가가 한 130불 이상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미국에서 전략 비축료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인데 아직도 유가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차트 보시면은 원유 생산량이 러시아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국가에서 이제 메이크업하기는 조금 어렵고 미국도 생산량이 이제 셰일 같은 거 좀 덜 파잖아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재고가 너무 낮은 게 일단 부담이다.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참으로 잘 안 빠진다. 이런 부담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생각이 돼요. 물가는 여전히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QT 그러니까 우리 양적 긴축이 이번 달 6월부터 본격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천천히 시작은 했지만 속도가 되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하락하는 속도가 2018년의 하락 속도보다 2022년에 그 연준이 그 자산 규모를 긴축하는 그런 그 QT의 속도가 최대 3배까지 날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이 되거든요. 연준이 발표한 그런 가이던스에 음. 따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준도 음. 금리 인상에 한 25에서 50bp 정도 영향을 미치지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연준도 사실은 이렇게 QT라는 거를 사실은 연준도 지금까지 단 2번밖에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쵸? 저 2018년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2018년 QT를 했을 때 주식이 한번 이제 크게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의하고 가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업 이익 하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이건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거지 기업 EPS가 그렇게 크게 음. 하락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견조하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번 분기에 빅테크 기업들은 좀 가이던스를 낮춘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실물 기업들은 아직 특히 뭐 그렇게까지 낮추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그런 유통 기업들부터 가이던스를 낮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7, 8월 미국 기업 실적 시즌에서 하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것까지 조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여름의 고비는 에너지의 낮은 재고, 그리고 통화 긴축 영향, 그리고 기업의 어떤 EPS 하향 가능성, 이 세 가지 우려 때문에 좀 이 고비를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세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조심하고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음. 생각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가을에는 좀 반등을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통화 긴축의 속도가 완화되면은 미국 증시라는 게 좀 밸류에이션의 음. 이런 함수기 때문에 통화 긴축 속도가 이제 감속하게 되면 주가는 항상 올랐어요. 그런 어. 역사를 우리가 여러 번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쯤 하면서 이게 속도가 감속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좀 화면이 좀 이제 차트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게 94년에 인상할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밝은 청색이 미국 기준금리인데 94년 내내 올라갑니다. 기준금리를요. 예, 긴축을 세게 한 거죠. 그럴 동안에 회색 차트로 보이는 게 이제 S&P 지수 추이인데 전혀 못 올라요. 긴축을 너무 세게 하니까 못 오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는 올라가다가 경기가 진짜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미국 금리 하락하고 일단 노란색 주황색 차트로 보이는 그런 미국 경기는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더 이상 긴축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그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도 한 몇 번, 한두 번 더 올리고 말게 돼요. 더 이상 못 올리게 된다 이런 컨센서스에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94년에서 95년 넘어가는 그런
94년 연말쯤에 나타났고 그때부터 주식이 반등했습니다. 그게 201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은 기억이 조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계속 기준금리 올려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다시 반등했다 또 폭락하고 이런 게 발생해요. 그러다가 2018년 연말이 됐을 때 파웰 의장이 나타나서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금리 인상을 최근에 그 2018년 연말에 한 거는 조금 잘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P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을쯤 되면은 긴축 속도가 조금 완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워낙에 또 많이 빠져 있던 만큼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긴축이 속도가 완화될까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물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는 일단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실물 경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선행 지표들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이렇게 그 축소해가면서 긴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실물 경기를 고려해봤을 때 경기 하강은 계속 필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가을 통화 정책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느냐 그거가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물가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면은 하반기에는 좀 물가 속도는 조금 감속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좀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라든지 서비스 쪽에서 일단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고비는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특히 수입 물가 같은 거는 먼저 하락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재화는 가격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공급망 같은 게 조금 풀리면은 조금 하락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달러가 워낙 강세입니다. 음. 달러가 정말 강세인데 그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수입 그런 뭐랄까요? 비중이 높은 의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항목들은 먼저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화들부터 먼저 하락하면서 이제 서비스 물가나 에너지 물가가 좀 덜 빠지더라도 이제 재화 물가부터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달러화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미국에서 미국 외 지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미국은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2021년부터. 그래서 먼저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덜한 문제였는데 올해 되면은 에너지와 함께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반면에 달러화 강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낮아집니다.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여튼 뭐 피크아웃 논란이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면서 이제 속도가 이제 상승 속도가 감속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막 밑으로 막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8, 9%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강도도 좀 완화되고 네. 경기 침체 우려로 결국엔 통화 긴축이 좀 완화되는 예, 시기에 가을을 주가는 좀 전후로 반등할 수 예,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최근에 통화 긴축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럽도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금리 인상 계획 그리고 유럽의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일단 유럽입니다. 음, 그래서 유럽은 또 달러화 강세도 문제지만 사실은 전쟁이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을 가스 수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 차트 보시면은 독일 PPI가 지금 35%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물가가 35%까지 오르는 이런 엄청난 초유의 인플레이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와 강세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유로와 약세가 나타나고요. 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스뿐만 아니라 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ECB는 한두 번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뭐 수요가 좋아서 뭐 통화를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안 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 본들 한두 차례에서 그칠 거고요. 그렇게 세게 긴축을
하기만 할수록 독일의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되고 경기가 훨씬 침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세게 그 통화 음. 긴축을 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유럽의 긴축 시도가 유로화의 그 약세 추세를 조금 방어해주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조금의 플러스 요인 정도는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한 측면에서는 그런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크게 강하게 긴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런 통화 문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유럽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독일도 상태가 안 좋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 조금 이제 좀 과격한 그런 주장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 전쟁을 지금 생션을 해가지고 가스를 못 받아오는 나라 다 마찬가지고 영국은 자기는 지금 유럽 안 하고 영미권 국가하겠다고 지금 유럽에서 이탈해 버렸죠. 음. 사실 독일이 생각해 보면은 탈냉전 이후에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 다시 이제 서방 세계 이제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값싼 인력들, 동유럽의 인력들과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기업들, 부품 회사들 다 동유럽,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값싼 원자재, 가스 다 받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러시아 가스 야말 프로젝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 다 유럽 자본들 음. 토탈, 로얄, 더치스 이런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개발한 거고 음. 파이프라인은 이미 있던 거 폴란드까지 동독까지 이어져 있던 걸 서독에 연결한 거에 불과해요. 이미 이어져 있던 것들을 유럽 자본이 가서 개발한 겁니다. 값싼 원자재 받고 그다음에 동유럽의 값싼 인력 그리고 남유럽에서 그리스랑 이탈리아가 계속 문제를 터뜨려 주니까 유로화가 독일의 수출이 이렇게 경쟁력이 좋아도 유로가 계속 낮으니까 이렇게 독일은 계속 수출해서 좋은 이런 영향을 20여 년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 경기가 좋았는데 자동차 사주지, 인프라 투자한다고 산업재 사주지, 기계 사주지 좋았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보면은 유로화 이 위기 2012년 이후로 독일 증시가 계속 글로벌 대비 언더퍼폼합니다. 음. 그래서 우측 상단 차트 보시면은 독일 MSCI 지수가 글로벌이나 아니면 미국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독일의 가장 중요한 주가 지수가 이제 닥스 40 있지 않습니까? 40 종목 이렇게 독일에서 가장 큰 40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닥스 40 종목 40 지수에서 IT 기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SAP, 셉 그 회계 기업하고 그다음에 인피니언이라는 그런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데 그것도 둘 다 첨단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 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규제가 너무 세가지고. 그쵸.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첨단 국가냐 하라고 하면 사실 좀 많이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대 또 맞았다. 앞으로 또 국방비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럽은 일단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 시도할 수 있지만 강한 긴축은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유럽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두 차례 뭐 반등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후전 나오고 하면은 음. 뭐 한 5, 6%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느냐. 또 유로존을 이제 독일이 견인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유로존의 가장 큰 형님부터 저렇게 삐그덕하고 에너지의 그런 안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피그스 사태도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독일이 굉장히 그렇죠. 강한 예. 상황이었는데 독일도 좀 상황이 좀 부정적이면 좀 염려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유로존 자체가 조금 계속 노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요. 중국이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 정책이 굉장히 심화됐다가 최근에 조금 네. 완화되는 분위기는 한데요. 이 도시 봉쇄 정책 이슈가 향후 전망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이 부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지금 일단 통화도 약간 완화로 돌아서고 있고 코로나 방역도 지금 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저희 조익재 전무님 예전 저희 치프 스트래티지스트께서 올해 전망으로 미국의 호키지는 중국의 더비시라는 그런 자료에서 일단 비전을
밝혀주신 것처럼 미국이 일단 계속 강한 긴축을 하면은 중국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하이힐드라든지 부동산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면 그러면은 중국은 풀어줘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의 그런 그 수영장에서 그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국이 계속 수영장에서 물을 빼면은 자기들은 계속 수영장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런 입장이 되기 음, 때문에 이제 헝다 사태 이런 것들 우리 이미 다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방역도 당장은 일단 백신이 너무 중국 백신이 약간 좀 효능에 약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막는 거는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은 다시 또 이제 풀어줘야지 또 내수 경기가 돌아갈 것 같고요. 워낙에 수출 경기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까지 하면 내수 경기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하이힐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완화는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긴축으로 가면 조금씩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봐가면서 통화를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 질문 드린 거에서 답변 좀 생각해 보면 이 겨울에 또 조금 조심하자 뭐 이런 네네. 말씀도 네.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름과 가을은 일단 타임라인, 그러니까 음,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이제 분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사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다 맞습니다. 다 틀리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장기 전망은 어떤 레벨과 어떤 경제 상황이 음, 이어지면은 우리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약간 막연하게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 이제 레벨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장기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1970년과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화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일 쇼크가 났었고요. 재화가 부족하고 임금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스턴 유지 시스템 그런 금 가격에 이제 달러를 이제 페그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됐었고 뭐 베트남 월 이런 거 있으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 금 가격이 엄청 오르고 미국 주식은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 시스템에 대한 우려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이걸 또 통제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계속 유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70년대와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최소한 음.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70년대 증시가 어땠냐?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차트에서 65년부터 저게 82년까지의 차트인데 저게 엄청난 박스권 차트예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65년부터 82년까지 1000포인트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음, 박스권이 무려 17년간 이어지는 되게 우울한 그런 전망이 되는데 그러진 않겠죠. 이게 음, 70년처럼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까.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은 그리고 미국 시스템이 계속 뭔가 이제 어긋나는 상황이 되고요. 정치에서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이러면은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73년, 74년에 니프티 피프티라는 그런 대형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나스닥 빵이라든지 그런 주요 대형주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니프티 피프티라는 주요 우량주들이 급등했다가 73년, 74년에 급락하면서 절반 이하로 주가들 다 음, 하락하거든요. 사실 이때 보면은 그 찰리 먼거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이때 74년에 파산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음. 한참 동생인 그 동네의 동생이었던 워렌 버핏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참사가
대참사가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증시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70년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약간 회색빛의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추이가 사실 80년대 이후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쭉 하강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보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 이미 그 하락 추세를 뚫고 이미 장기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만약에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처럼 연준이 QE 막 해주면서 제로금리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물가 올렸다는 이렇게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다음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세게 내리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차트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금리에 대한 단기 금리의 추가적인 그런 보상,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 채권이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자산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장기 금리가 꾸준히 내려오니까 장기 채권은 그냥 밀리면 사면 계속 또 다시 플러스로 되돌아오는 그런 추이가 30년간 이어졌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장기 채권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장기 금리 이렇게 크게 하락하니까 장기 채권의 높은 듀레이션을 생각할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채권에 대한 그런 보상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텀 프리미엄이 작용하면서 장기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장기 금리 레벨이 앞으로 크게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일단은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들 할인할 때 뭐 미래에 있는 이익들 2040년, 2030년, 2040년에는 이익들을 이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디스카운트에 있는 레이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가치로 가져오면 이제 이제 미래 가치가 되게 많이 할인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주에 대한 그런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S&P 600 소형 성장주거든요. 그로스 섹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 2008년에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한번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까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금리 추이를 보아하건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명목 임금이 올랐던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런 시기가 65년에서 82년이에요. 사실 보시면은 주가랑 임금을 비교하면 항상 주가가 이기죠. 주가가 훨씬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이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70년대가 그랬는데 앞으로도 제가 뭐 몇십 년 동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으면은 그 물가를 최소한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똔똔이 되는 정도까지는 실질 임금이 똔똔이 되는 정도 맞춰줘야지 이제 명목 임금을 그만큼 올려줘야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명목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근데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 임금도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명목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더 발생하게 될 거고 이게 언제까지가 될 것 같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7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지만 좀 장기 박스권도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과 이제 장기 금리 레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의 어떤 하반기 밴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약간 좀 장기적으로 되게 우울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뭐 지수가 폭락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는 좀 반등의 기회를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일단 통화 긴축이 멈추면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한국 증시는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지 세게 오르고 통화 긴축이 만약 그냥 멈춘 것에 불과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보다는 사실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가 좋아야 세게 오르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글로벌 경기가 사실 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아예 모멘텀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오히려 국내 모멘텀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달러와 강세가 당장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나 이제 수출 기업에는 또 이제 이익으로 작용 들어온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 현재 워낙 달러 원 환율이 거의 뭐 1,400원, 1,300원, 1,250원, 1,3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또 그런 환율 레벨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에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IT 수요 안 좋다, 특히 뭐 반도체 수요 안 좋고 업황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업황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그건데 업황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PBR로 봤을 때 이미 저점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반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미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을 이미 작년부터 이미 진행을 해놨다는 것도 사실 한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논의라든지 아니면은 미국과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IPF라는 이런 그 미국과의 밸류체인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국내 증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전망은 저희가 지수 코스피 밴드는 2,450에서 2,9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제시했던 2,500에서 2,950 그 밴드의 상단 하단을 전부 다 50포인트씩 이제 하향한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 EPS가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이제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EPS도 약간은 하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단, 하단 모두 50포인트씩 저희가 하향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단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특히 PER 밸류에이션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되게 낮은 수준이고 PBR 밸류에이션은 거의 이제 평균 수준까지 그 최근 10년의 평균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단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반등할 때가 되면 좀 반등을 하겠죠. 언제가 될까요? 가을이 되면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의 마지막 고비는 한 번 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수는 좀 밴드 플레이 많이 하단을 조금 여유롭게 두시고 하단이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하는 식으로 그리고 오르면 줄인다 이런 식으로 계속 7, 8월, 9월 계속 물가 압력과 통화 긴축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밴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이 계속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주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업황도 나쁘지 않으면서 환율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IT 하드웨어 같은 것들도 바닥에서는 한 번 사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소비 같은 것들은 일단은 이제 모멘텀은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선별해서 이제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9월, 10월 좀 넘어가면서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가 되면은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거고 그때는 낙폭 과대 성장주로 일단은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때 대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섹터가 갈 거냐 이렇게 전망하면 사실 많이 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제일 만만한 건 일단 뭐 2차전지나 헬스케어나 AR/VR 같은 그런 성장주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게임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게 정말 좋을지는 그때 가봐서 또 저희가 시황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비중을 높이면서 한번 이제 올해 상반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겨울 내년으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일단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특히 이제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 눈높이는 낮춰서 보수적으로 가자. 자산 가격이 예전 뭐 나스닥 정고점을 이제 쉽게 벗길 만큼 그렇게 랠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눈높이는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보자.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멘텀으로는 환율 효과도 좀 기대되고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자라는 네네. 전략 그리고 이제 수출주, IT 하드웨어, 리오프닝 주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가을 반등 시에는 낙폭화돼 성장주, 2차전지, 헬스케어 주들을 좀 타이밍을 네네, 노려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가을쯤에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지금 최근에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지수 하단은 여름에는 지수 하단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쾌하게 하반기 증시 전망 말씀해 주신 이용찬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